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박천국 프리미엄 1부 황서연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가 공산당의 기업 규제에 따른 중국 증시 현 상황, 그리고 미중 갈등의 전망, 그 두 번째 이야기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방문한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작년 6월 방송에서는 형제의 나라 터키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터키인들은 우리나라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냥 말로만 형제국이 아니라 6.25 전쟁 때 2만 명이 넘는 실질 전투병을 보냈거든요. 부산 유엔 기념묘지에 가보면 안장되어 있는 유엔군 용사 6명 중에 1명이 터키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밑도 끝도 없이 우리를 형제의 나라로 알고 있나요? 가깝긴 한가요? 아니면 생김새가 비슷한가요? 블랙핑크 때문인가요? 터키와 우리는 지구를 둘러 가르는 양대 강국이었어요. 터키는 동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 북아프리카까지 무려 3개 대륙을 주름잡던 튀르크계 맹주였죠. 이 터키가 무서워서 유럽에서는 커피를 구하러 갈 때 이 육로를 피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예멘으로 향하기도 했었을 정도니까요. 우리나라와는 발해 고구려 역사 때부터 이 돌골로 잘 알려져 있죠. 이 형제국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경을 맞대고 있을 정도로 세력이 강성한 두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서를 경계로 해서 서북 쪽은 중국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었지만 요동 쪽은 우리가 중국에게 내준 적이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해룽장성, 지린성, 랴오닌성에는 지금도 우리말을 유창하게 쓰고 있는 동포들이 살고 있어요. 희한하게도 이 언어를 관장하는 뇌세포는 어린 시절에 돌연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슴속에서 아이를 품고 흥얼흥얼거리던 그 자장가가 그대로 모국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유구한 역사의 끈은 결국 우리네 어머니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좀 형편이 꼬이는 바람에 손바닥만한 한반도에 살고 있다지만 동북삼성은 우리말을 더 유창하게 하는 우리 민족들이 살고 있는 장차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땅인 것이죠.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할 때 늘 하던 말이 있어요. 그 땅이 중국 땅이었다고 역사책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본다면 동북 삼성에는 우리네 역사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한테 주는 것이 맞겠죠. 내주기 싫으니까 모조리 지우고 싶은 겁니다. 이 고조선이나 발해도 중국의 일부였다는 얼빠진 소리를 2001년도부터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중국에게 북한은 매우 중요한 완충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진중하게 생각해보죠. 이 중국에게 가장 큰 약점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누구나 항상 앞에 내세운 게 약점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드릴까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당시 가장 잘 나간다던 노자를 공자가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도장 깨기였죠. 말빨로는 절대로 지지 않는 게 공자였고, 노자가 자신보다 한 수 아래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보여주려고 잔뜩 몰고 갑니다. 그럴 때 노자가 웃으면서 공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은 거기 두고 너만 혼자 올라오렴. 노자의 자신감에 질린 이 공자는 제자들을 물리치고 노자를 독대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도덕, 인격, 이게 뭐니? 참고로 노자는 도덕경을 쓴 당사자죠. 여기에 대해서 노자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행실이 나쁜 놈들이 도덕을 앞세우고 인격이 좋지 않은 놈들이 인격을 말하는 법이란다. 이미 도덕을 따르는 사람은 도덕이 뭔지도 잘 몰라. 또한 인격을 갖춘 사람은 인격이라는 게 존재하는지도 몰라. 이 말을 들은 공자는 노자로부터 도망쳐 나옵니다. 너무도 지당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최대 약점을 마치 강점인 양 치장하고 싶어 합니다. 비겁한 사람일수록 용기를 내세우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일수록 믿음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치과 의사 중에는 어린 시절 충치로 고생했던 사람들이 제법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전면에 세워두고 잘 치장된 곳에서 오히려 상대의 약점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입에 거품을 물면서 내세우는 게 뭐던가요? 하나의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약점은 바로 거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다민족 국가라는 거 말이죠. 물론 다민족 국가가 모두에게 약점일 수는 없어요. 이 기회의 균등이라는 것이 잘 보장되어 있다면 말이죠. 로마의 황제 중에서 septimius severus는 북아프리카 이민족 출신이었고 심지어 흑인이었다고도 전해지죠. 이민족에게도 황제의 길이 열려 있을 만큼 로마는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흑인으로서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인종차별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작아졌죠. 하지만 중국을 보세요. 중국의 전인대 혹은 지난 30일 마감된 정치국 회의 등의 자료 사진을 좀 보세요.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시진핑처럼 생겼어요. 아니면 왕이처럼 생겼거나 한족이란 얘기죠. 오로지 한족 말고는 중앙무대의 관료로 진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회의 균등한 보장이 없는 사회라는 것은 상당한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중국 안에 소수민족들은 지금까지 푸대접을 받아왔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진 민족은 위구르족이죠. 북쪽에. 미 하원에서 위구르족 여인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저항이 강한 위구르족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여인들에게 강제로 불임 시술까지 시키고 있다는군요.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소수민족이 오로지 위구르는 아닙니다. 티베트족도 같은 형편에 놓였는데요. 현재까지 그들을 이끌던 리더는 달라이 라마였어요. 중국의 침공 이후 1959년부터 인도의 북부 다람살라로 와서는 티베트 망명정부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비폭력 운동, 독립운동을 이끌어왔죠. 마하트마 간디처럼 비폭력이라는 것을 단서로 달았기 때문에 아마도 인도는 그를 받아줬을 겁니다. 치고받고 싸움 복잡하잖아요. 하지만 그는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중국에서 달라이 라마를 조국 분열 활동가로 규정을 했어요. 그를 만나는 사람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대놓고 불이익을 줬습니다. 북유럽의 선진국은 물론이고 미국마저도 달라이 라마를 만나지 않았죠. 그러다가 2016년도에 첫 번째 변화가 생깁니다.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했던 달라이 라마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잠깐 만난 겁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일종의 경고였어요. 당시 중국에서는 위안화를 국제화하려는 첫 번째 움직임이 있었을 때였으니까요. 이후로도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발은 계속됐고 결국 지난해 1월 미국 하원이 티베트 정치 지지 법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인도 내에 달라이 라마의 임시정부를 두고 있으면서도 티베트 쪽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최근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희생되고 나서는 대놓고 티베트 쪽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지난 7월 6일에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자신의 트위터에 달라이 라마의 86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와 전화통화했다라는 글을 대놓고 올려요. 심지어 인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 4개국의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티벳을 지원한다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말입니다. 위구르족이나 티벳 쪽보다 더욱 강력한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수천 년을 두고 중국과 라이벌 관계였던 바로 조선족이죠. 이 중국에서도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일 거예요. 지금은 북한의 경제력이 너무 하잘것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서 압록강을 넘는 쪽은 북한 쪽이죠. 하지만 가정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북한이 선진국이 된다면, 강성해진다면 어찌 될까요? 동북 삼성의 우리네 민족들은 북한 쪽으로 붙으려 할 거예요. 우선 말이 통한다는 것부터가 상당한 강점이죠. 처음에는 작은 교역으로부터 시작하겠지만 결국 그들은 고도의 자치권을 요구하거나 혹은 분리 독립을 시도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중국 당국은 강하게 핍박을 가하겠죠. 핍박을 하는 순간부터 북한 정부는 그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거든요. 그럼 중국은 조선족과의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고 우리와도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헐. 중국을 상대로 싸운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요? 말 됩니다.
잠시 방심하다가 쫌스러운 일본한테 먹혔을 때 민족성 말살 정치를 펼치는 바람에 이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졌을 뿐이고 전혀 대적 못할 상대가 아니에요. 매우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과 한족은 저 대륙을 놓고 싸우던 숙적이었거든요. 중국 3대 현왕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당나라의 태종, 연개 소문한테 아주 강하게 쥐어 터지고는 도망가죠. 그때 고구려군은 지금의 베이징 이부까지 추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당태종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후로 병을 얻어 죽고 맙니다. 근데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기게 돼요. 절대로 고구려는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이죠. 그만큼 중국에게 한민족은 매우 껄끄러운 상대였습니다. 일단 위구르족이든 티베트족이든 조선족이든 누구든 먼저 일어서기만 하면 중국 내 소수민족들에게 이 용기를 주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주목해 주세요. 바로 2주 전에 초대박 사건이 있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응고두프 동충 티베트 망명정부 수반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토니 블링컨이라고 했어요. 미국의 넘버 2. 지금까지 미국의 고위관리가 직접 가서 티베트 쪽 대표를 만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외교관이라는 건 급이 있어요. 급이. 미국의 국무장관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만나자고 하면 답장도 안 주실 거예요. 적어도 한 나라의 대표급은 돼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바로 아래 서열인 국무장관이 티베트 임시정부 수반을 만났다는 것은 장차 이들을 국가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대박 사건이 터진 거죠. 물론 비밀 회담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만나서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제 상상입니다만 임자 뒤에 미국이 있어. 재래식 무기라도 줄 테니 한번 해볼게요. 이런 귓속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또 북한을 부흥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도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백발마녀라고 유명한 웬디 셔먼은 대표적인 북한통 관료예요. 그녀는 최근 문 대통령,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 사람들을 차례로 회동합니다. 뭔가 공통점이 있으신 분들이죠. 대북 관련해서 중요한 전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셔먼 부장관은 지난 21일 도쿄에서 열렸던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에서도 북한한테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김 미국 대표, 미국 대북특별대표도 지난 6월 방한 당시에 북한과 언제든 어디서든 대화할 수 있다라고 밝힌 것도 예사롭지 않았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한과 북한이 서로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 같습니다. 물론 경제력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고 있어서 통일은 당장 아닐 겁니다. 우선은 고구려와 백제처럼 같은 민족 두 나라의 형태가 되겠죠. 북한의 경제력을 수십 년 이내에 우리네 수준으로 키우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일도 아니에요. 원자폭탄으로 초토화됐던 일본,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한국은 물론이고 오늘날의 G2 중국을 만든 것도 결국은 유대인들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고작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미래가 안 보이는 나라들이었어요. 물론 지금까지 북한은 이란과 함께 악의 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특히나 무슨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2021년도까지 그들의 주어진 배역이 악역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악역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균형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야만 해요. 이란은 누가 봐도 중동에선 최강자입니다. 가장 똑똑한 민족인 아리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들 페르시아 왕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타공인 초강대국이었어요. 옛날부터. 북한 역시 중국을 늘 무릎 꿇게 했던 고구려의 적통입니다. 악의 축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는 얘기죠. 하지만 조만간 이 악의 축이라는 구닥다리 터울도 벗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내보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지난 7월 21일이었죠. 남북 경협주 2개를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즉각 편입시켰어요. 저는 지금까지 남북 경협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라고요. 남북 경협주에 대한 편입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사가 제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보도 내용을 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미국은 적성 국가들에 대한 압박이 그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거나 주요한 외교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는 다른 외교 수단이 동반되지 않은 제재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적성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중단하고 설득과 동맹국의 협력이 포함된 거대한 외교적 노력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어떻습니까? 이건 정말 개벽에 가까울 정도의 놀라운 변화예요. 지금까지 악의 축으로 지정해놓고 경제 제재를 쏟아붓는 것이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기본적 태도였습니다. 이걸 중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적극 장려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현재 거의 완료가 됐대요. 아마도 올 여름이 끝날 때쯤이면 이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 같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입니다. 그는 최근에 다국적 기업 그리고 은행 비정부 기관 관계자들 잇따라 만나서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드라마 보시다 보면 요 놈이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돌연 반전이 휙 돼서 전혀 예기치 못한 선한 인물이 악역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지금은 중국이 악의 축이 되어야만 하는 그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배역이 그런 겁니다. 중국이 새로운 악역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악역들은요, 다시 의역이 되어야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의 전환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요? 역시 예를 들어 설명드리죠. 퇴계와 율곡 아시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한 분은 주리학의 태도로서 동인의 사상을 이끌게 되고요. 다른 한 반은 주기학을 집대성시켜서 서인을 이끌어 갑니다. 역사는 율곡과 퇴계를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의 천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두 분의 스타일은 전혀 달랐어요. 퇴계가 원석이라면 율곡은 보석이었죠. 보석은 누가 봐도 보석. 하지만 원석은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볼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율곡이 퇴계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이 천재라는 사실을 매우 잘 포장할 수 있다는 점이죠. 누구나 인정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천재라니까. 그가 쓴 정답에는 누구도 함부로 토를 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퇴계가 3번이나 낙방한 과거 시험에서 율곡은 장원급제를 무려 9번이나 하셨죠. 유대인들은 딱 우리의 율곡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정책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냥 마냥 기다리지 않아요. 여론을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몰아갑니다. 율곡의 답은 늘 정답이다라는 대중의 생각을 이끌어가듯이 말이죠. 이때 주로 인용하는 것이 싱크탱크 혹은 아주 레pu테이션이 좋은 은퇴한 정치인들이죠. 실제로 지난 29일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북한과의 대국적 합의라는 제목으로 기고문을 발표합니다. 그랜드 바겐이에요. 대국적 합의. 그는 주한미군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해서는 가장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가 기고문을 통해서 한반도의 미래 혁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유럽에서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그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아버지 시대의 구호인 선군 정치를 버리고 대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긴 가뭄이 들면 함께 물 푸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기근으로 인민들이 굶어서인지 언론에 등장하는 김정은은 매우 슬림해지기도 했어요. 그걸 물론 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분도 정치인이니까. 그 전에 지도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는 했어요. 자, 둘째. 김정은의 관심은 오로지 경제 발전인데 이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 지난해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비록 화성 16호라고 하는 신형 ICBM을 선보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미국에 대한 적대적 슬로건이 없었습니다.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제국주의자들을 까부수자 이런 문구가 아주 시뻘건 글씨로 내걸렸었는데 그런 문구가 없었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지금 미국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이런 환경이 조 바이든과 문재인 두 정상에게
모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경제 위기의 해결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자, 그러면 이 브룩스가 주장하는 북한 해법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그는 한미 정상이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방향, 이른바 전략적 신중 정책을 취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주장은 쌍중단이었어요. 북한이 먼저 그들이 가진 무기를 하나 슬쩍 내려놓고 미국도 한 발 양보해서 경제 제재 중에 하나를 풀어주고 또 무기 하나를 내려놓으면 미국도 하나를 양보하고, 이게 쌍중단이죠. 하나씩 내려놓자. 실제로 북한은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핵시설 하나를 폭파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만 해도 미국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북한이 한반도에서 마치 미친 개처럼 왈왈 짖어줘야 겁에 질리는 한국이나 일본이 미국산 철진한 방어 무기 하나라도 더 사줄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일본이나 한국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팩3 같은 방어용 무기를 굳이 왜 사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이 착해지는 게 싫었을 겁니다. 북한은 핵시설을 파괴하면서까지 쌍중단의 의지를 보였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돌연 불가역적인 핵포기만을 주장했어요. 일단 완전 무장 해제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생각 좀 해볼게. 근데 이건 북한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였죠. 말이야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지만 그 말을 듣고 무장 해제했던 리비아의 카다피는요, 그야말로 안전하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은 더는 대화를 지속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 잔뜩 삐져 있지 않습니까? 툭 하면 욕도 하고. 이번 주 초에도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언제 어디서나 조건 없이라는 우리의 제안은 그대로다,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북한에 달려있다라면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해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많이 삐져서인지 아직까지는 답변이 없네요. 브룩스는 지금 당장 북한에게 인도적, 의료적 구호를 시작해야 된다. 이것으로 한미가 함께 북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브룩스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미국이 직접 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북한 인프라 개발에 달러를 투입해야 된다, 달러를 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달러는 무려 9조 달러나 찍어냈으니까 충분히 빌려줄 만한 여유가 있고요. 이 볼모지에 달러를 뿌려서 회생시키는 것은 미국의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이웃나라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이나 중국도 비슷한 미국의 회생 시스템을 통해서 일어선 국가들이니까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본다면 미국의 달러가 북한에 살포되고 나면 북한의 부흥 속도는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브룩스는 무척 흥미로운 예를 하나 들더군요. 사실 우리네 언론이 입국 다물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중국의 도넘은 월경 행위입니다. 이 툭하면 우리나라 국경 넘어오고 있어요. 모르시죠들 잘.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북한도 중국을 자극할까 봐서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미가 북한과의 군사적 관계를 정상화시킨 이후에는 남과 북이 합심해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어요. 이는 아무리 중국이라도 하나가 된 한국을 함부로 도발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주장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구소련 붕괴 이후 중국을 부흥시켰던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엄청나게 찍어낸 달러를 중국의 해안 도시에 뿌렸고 이를 통해 그들의 제조업을 강하게 만들었죠. 사실 국제 공급망에서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했다면 중국을 굳이 찢어발길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역사는 나비 효과의 연속이잖아요. 시진핑의 마음에 어느 날 욕심이 깃들게 되면서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기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선진국의 지적재산권을 훔쳐서 이를 통해서 늘린 부가가치로 순식간에 미국 GDP의 70%까지 추격해버리죠. 이제 미국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자신이 창조한 중국의 폭주를 멈추려는 비상계획을 가동시키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독립을 갈망하고 있는 남쪽의 티벳 자치정부 수반을 만났습니다. 티벳은 미국이 인도를 통해서 직접 지원이 가능한 나라예요. 북쪽에서는
중국에게 늘 이를 갈고 있는 위구르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심어놓은 기폭장치의 핵심은 고구려의 부활입니다. 천년을 잠들어 있던 이 중국에게 가장 치명적인 경쟁자를 깨우는 프로젝트 말이죠. 북한을 미국의 우방으로 끌어들이고 경제를 빠르게 회생시킬 수 있다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동북 삼성을 중국 본토로부터 찢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구소련 붕괴 이후 동유럽의 국가들이 독립했듯이 말이죠. 물론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시진핑이 돌연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미국은 기폭장치를 멈출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부터 집에 시진핑 사진을 걸어둘 생각입니다. 하루에 2번씩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인사를 드릴 겁니다. 니마, 부디 그 욕심을 놓지 마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 공산당의 기업 규제에 따른 중국 시장의 변화,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2차례에 걸쳐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